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 있다. 새벽 4시 반.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거리는 비어 있고 하늘은 아직 별을 놓지 못했다. 멀리 병원 응급실 표지판의 붉은 빛이 깜빡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꿈의 한가운데이거나 잠 못 드는 밤의 끝자락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몸이 먼저 깨어난다. 눈을 뜨고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킨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새벽에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몸이 미리 알고 깊이 잠들지 않게 된다. 핸드폰은 항상 손 닿는 곳에 있다. 어젯밤 3시 15분 진동이 울렸다. 받았다.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잠깐 눈을 감았다가 지금 일어난 것이다. 세면대 앞에 선다. 찬물로 세수를 한다. 거울 속 얼굴을 잠깐 본다. 표정은 무덤덤하다. 칫솔을 짚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입는다. 검은색 혹은 짙은 감색. 이 직업에서 복장은 예의의 첫 번째 표현이다. 유족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내 모습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분들이 더 불안해진다. 단정함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것이다. 현관문을 나선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걷는다. 차 안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다. 대시보드 위에 작은 방향제 하나. 조수석에는 항상 여분의 장갑과 소독제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 있다. 준비는 어제 퇴근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다. 시동을 걸고 텅 빈 새벽 도로로 나간다. 병원 후문은 항상 이쪽이다. 응급실 정문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문이라면 이쪽 문은 삶이 이미 끝난 사람들을 위한 통로다. 장례 지도사들은 대부분 이 문을 통해 들어온다.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이른 새벽의 병원은 낮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복도가 조용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다. 간호사와 짧게 눈인사를 나누고 영안실 쪽으로 향한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병원 영안실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 발이 묵직해지는 느낌. 그게 익숙해지는데 꽤 오래 걸렸다. 지금은 그냥 일터다. 그렇다고 무감각해진 건 아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어떤 공간을 반복해서 마주하면 공포보다 익숙함이 먼저 오고 그 익숙함 너머에서 다시 경건함을 찾게 된다. 그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다. 이송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사망진단서, 고인의 성함, 나이, 사인, 유족의 연락처, 이송동의 옆, 서류를 펼치고 조용히 확인한다. 이 과정은 행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마지막 이동이 정확하고 존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점이다.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볼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된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다. 이름과 나이와 사인,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 이름이 한때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을 거라는 건 안다. 이송 침대를 조용히 이동시킨다. 필요한 말은 낮은 목소리로만 나눈다. 좁은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나오기까지 그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럽다. 소리를 줄이는 건 배려다. 병원 복도에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고 밤새 곁을 지킨 보호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이동이 공포나 충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례 지도사는 이 순간을 모신다고 표현한다. 단순한 운반이 아니라 예를 갖추는 행위로 여기는 것이다. 차량에 고인을 안치할 때의 손길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는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이른 새벽 도로는 비어 있다. 운전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으로 떠올린 얼굴이 누구였을까? 답은 알 수 없다. 그냥 드는 생각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생각일 거다. 장례식장에 도착할 무렵 하늘이 조금씩 밝아온다. 동이 튼다. 하루가 시작된다. 누군가에게는 상실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배웅의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다. 요즘은 이 장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을의 사흘이었다. 첫날 빈소를 차리고 이틀을 조문받고 사흘째에 발인을 했다. 그게 당연한 순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늘었다. 이틀 만에 끝내는 가족도 있고 아예 빈소 없이 가족끼리만 조용히 모이는 경우도 있다. 상조업계에서는 이런 무빈소 장례가 전체의 15에서 20%에 달한다고 본다. 5집 중 1집은 화환도 없고 조문객도 없이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다. 처음 이 변화를 체감했을 때는 낯설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한다. 부를 가족이 없거나 부를 수 있어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삶의 방식이 바뀌면 마지막의 방식도 바뀐다. 장례 지도사의 업무 중 가장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유족 상담이다. 누군가를 막 잃은 사람들 앞에 앉는 일. 그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에 곁에 있는 일이다. 상담실은 작고 조용하다. 소파와 테이블, 티슈 박스.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 공간이 오늘 이 가족에게는 삶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들을 내리는 자리가 된다. 유족이 들어온다. 밤새 울었거나 아직 실감하지 못한 표정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한다. 처음 인사를 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한마디 이후로 잠깐 침묵을 둔다. 그분들이 먼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다. 침묵도 위로가 될 수 있다. 이 직업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라고. 눈빛, 자세, 목소리의 속도와 크기. 유족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읽는다. 상담이 시작되면 일단 그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한다. 자녀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경우, 오랫동안 병환 끝에 떠나보낸 경우, 혼자 임종을 맞이한 경우, 관계가 복잡한 가족들이 뒤늦게 모인 경우. 상황은 매번 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위안이 된다. 이 차이를 빠르게 읽어야 한다.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를 보낸 중년의 아들이 상담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류를 억지로 꺼내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한참 후에 그분이 말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에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비로소 울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장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빈소 설치, 입관, 발인, 화장 혹은 매장, 안장. 결정해야 할 것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상담의 첫 번째 목적은 절차 안내가 아니다.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안내한다. 비용 얘기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많은 장례 지도사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이다. 돈 얘기를 꺼내야 하는 타이밍을 항상 신중하게 고른다. 슬픔이 너무 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견적을 내밀면 그분들이 상처받는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말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선이다. 지금 많이 힘드신 건 알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시작한다. 3일장 기준으로 장례비는 평균 1,500만 원 안팎이다. 적지 않은 돈이다. 경황 없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한꺼번에 나가야 하니 유족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요즘은 상담 초반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늘었다. 꼭 사흘을 해야 하나요? 빈소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이 불효라거나 체면 없는 선택이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적인 판단이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선 지금 홀로 부모님을 보내야 하는 자녀가 적지 않다. 형제자매도 없고 조문을 받을 넓은 인간관계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상황에서 빈 빈소를 사흘 동안 지키는 건 슬픔보다 고단함이 더 클 수 있다. 어떤 형식을 선택하느냐보다 그 선택이 고인과 유족 모두에게 맞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실을 나서는 유족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멈추게 된다. 오늘 이분들이 마주해야 할 하루가 얼마나 무거울지 알기 때문이다. 이 일이 힘든 건 체력이 아니다. 감정이다. 매일 다른 슬픔을 마주하는 것. 그 슬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감각해지지도 않으면서 딱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게 제일 어렵다. 염습실은 조용하고 정갈한 공간이다. 작은 조명, 흰 천, 물 흐르는 소리. 고인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의식, 염습. 한국의 전통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수천 년의 예가 이 행위 안에 담겨 있다. 이 시간만큼은 속으로도 조용해진다. 고인의 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억지로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 공간에서는 헛된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염습은 단순한 위생 처치가 아니다. 한 사람의 몸을 마지막으로 정성껏 다듬는 일이다. 손톱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고 얼굴을 매만진다. 오랜 병환으로 야위었거나 사고로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장례 지도사는 그 모든 상태를 마주하며 최대한 편안하고 단정하게 모신다. 어떤 분은 손이 정말 거칠었다. 평생 일을 많이 하신 분의 손이었다. 그 손을 잡고 수의 소매를 정리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분이지만 손에서 그 삶이 느껴졌다. 수의는 단순한 옷이 아니다. 저승길을 떠나는 이를 위한 예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전통 수의는 그 소재와 색, 입히는 방식까지 오래된 의례를 따른다. 이 의식을 직접 참관하고 싶다는 유족분들이 있다. 처음에는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그분들한테는 이게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보고 싶다면 보시라고 한다. 그 시간이 나중에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한다고들 하더라. 입관이 끝나면 관 뚜껑을 닫기 전 유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갖는다. 이 순간이 많은 이들에게 진짜 이별의 순간이 된다. 뚜껑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이 장면을 수백 번 봤다. 그래도 볼 때마다 마음이 움직인다. 둔해지지 않는다. 한 할머니가 관 안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거기 가서 좀 쉬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을 같이 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다. 이제 쉬어요.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옆에서 듣는 사람도 알 수 있었다. 관 뚜껑이 조심스럽게 닫힌다. 어떤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빈소가 차려지면 장례 지도사의 역할은 한층 더 넓어진다. 조문 안내, 음식 확인, 공간 관리, 갑작스러운 상황 대응. 국화꽃, 영정사진, 향 연기가 자리를 채운다. 조문객들이 오고 간다. 장례식장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다. 빈소에서는 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이상적이다. 유족이 주인이고 조문객이 손님이다. 자꾸 눈에 띄면 공간의 흐름이 깨진다. 필요할 때 옆에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뒤로 빠지는 것. 그 균형을 찾는 게 이 일의 기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풍경 자체가 달라지는 중이다. 화환이 줄었다. 조문객도 줄었다. 예전에는 빈소 복도가 화환으로 가득 찼고 저녁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조문객이 오갔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족끼리만 조용히 모여있는 빈소도 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본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만이 잘 치른 장례가 아니다. 고인을 아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모인 자리라면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 오히려 작은 빈소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도 많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믿게 됐다. 처음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어디서 절을 하는지, 향은 어떻게 피우는지, 부의금은 어디에 내는지 질문을 하기도 어색한 상황에서 망설이는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길을 안내한다. 이것도 이 일의 일부다. 큰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한 번의 안내가 처음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온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온 아이들. 아이들은 이 공간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영문을 잘 모르기도 한다. 할머니 왜 누워 계세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이 일을 오래 해도 여전히 쉽지 않다. 그냥 할머니가 이제 많이 편안해지셨어 라고 말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리를 완전히 비우지 않는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유족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요청이 올 수도 있다. 이 일을 처음 배울 때 선배한테 들은 말이 있다. 장례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족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야.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이 아직도 일하는 기준이 된다. 장례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가 뒤늦게 나타나 발언권을 주장하는 경우, 재산 문제가 얽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 장례식장은 때로 가족의 가장 날선 민낯이 드러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역할은 중재자가 아니다. 법적 권한도 없고 가족 관계를 판단할 위치도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이 고인에 대한 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용히 공간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이분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때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갑자기 쓰러지는 유족도 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음식을 거의 못 먹은 채로 슬픔과 피로가 겹쳐 실신하는 경우다.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119를 부른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챙겨야 하는 게 고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유족도 챙겨야 한다. 특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분들이 걱정된다. 티 안 내고 혼자 감당하다가 나중에 무너진다. 좀 드셨어요. 잠깐 눈이라도 붙이세요. 이 말을 건네는 것도 이 일의 일부다. 하루에 2건 이상의 장례를 동시에 진행하는 날도 있다. 한 빈소에서 나와 다른 빈소로 이동할 때 잠깐 멈춘다. 마음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한 가족의 슬픔을 다른 가족의 공간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 이 일을 처음 했을 때는 그냥 바로 이동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지쳐 있다는 걸 느꼈다. 감정이 쌓이는 게 느껴졌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환기를 시킨다. 숨을 고르고 다음 가족에게 집중한다. 안 그러면 버티기가 어렵다.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대답하기 쉽지 않다.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다 보니 시작했고 하다 보니 이게 내 일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일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냥 버티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데서 의미를 찾고, 어떤 이는 유족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이유가 있어야 새벽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무거운 감정을 매일 감당할 수 있다. 발인은 일은 아침에 이루어진다. 보통 사망 후 사흘째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고 떠나는 의식이다. 장례식장 앞마당에 영구차가 서 있다. 유족들이 모여 있다. 아침 새소리가 들린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도 들린다. 이 순간이 유족에게는 가장 실감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빈소를 나서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발인제를 진행하면서 항상 긴장한다. 이 순간이 유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순서가 틀리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 그분들이 이 마지막 순간을 나중에 기억할 때 부족함 없는 배웅이었다고 느끼시길 바란다. 운구는 대개 고인과 가까운 남성 유족이 함께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장례 지도사와 동료들이 그 역할을 맡기도 한다. 관을 어깨에 올릴 때 느끼는 무게감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관의 무게가 아니라 이분의 삶 전부가 담긴 무게처럼 느껴진다. 허리를 세우고 걷는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한다. 유족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멈춘다. 차 안에 계신 분이 이분들 곁에서 살아오신 세월을 생각한다. 그 세월이 이렇게 하나의 이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장면이다. 화장장은 정갈하고 조용한 건물이다. 대기실에서 유족들이 기다린다. 화장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유족들에게는 제일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림. 그 시간 동안 말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그냥 곁에 있는다. 필요한 게 생기면 바로 도울 수 있도록. 말없이 옆에 있는 것도 역할이다.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일을 하면서 배웠다. 국내 화장률은 이미 90%에 가깝다. 많은 이들의 마지막 여정이 이곳에서 마무리된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한다. 이 과정도 함께한다. 유족이 원하는 경우 수습 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이 순간에 우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담담한 분들도 있다. 어느 쪽이 더 슬픈 건지 알 수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유골함을 건넬 때는 두 손으로 건넨다. 이 행위 하나에도 얘가 담겨 있다. 유골을 어디에 모시느냐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납골당이나 봉합묘가 거의 전부였다. 지금은 수목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나무 아래에 유골을 뿌리거나 묻어 자연의 일부가 되는 방식이다. 화려한 시설보다 조용한 숲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어떤 분은 바다를 원하기도 한다. 산을 원하기도 한다. 생전에 좋아하던 장소를 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을 어디서 어떻게 머물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유골함을 건네고 나서 이분이 어디에 머물게 될지를 생각하면 가끔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든다. 좋은 곳에 가시겠다 싶어서. 한국의 장례는 크게 보면 사흘이다. 첫날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고 둘째 날도 이어서 조문을 받으며 사흘째 발인과 화장으로 마무리된다. 이 사흘 동안 장례 지도사는 그 과정 전체를 함께한다. 유족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일들이지만 장례 지도사에게는 수없이 반복된 과정이다. 그 반복 속에서 어떻게 처음처럼 정성을 유지하느냐가 이 직업의 핵심이다. 익숙함이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전문가의 자리다. 사실 사흘이라는 기간 자체가 오래된 전통은 아니다. 유교 예법 어디에도 장례를 사흘 동안 치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1969년 정부가 가정일의 준칙을 만들면서 일반화된 관행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 일정한 형식을 갖추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 일장이나 무빈소 장례가 예법에 어긋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고인을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본래의 뜻이지 며칠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장례 문화는 사회가 변하는 만큼 함께 변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시간이 고인과 남은 사람들 모두에게 의미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장례가 마무리되면 빈소를 정리한다. 화환을 치우고 제단을 해체하고 공간을 비운다. 금세 다른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빈소를 정리할 때 마음 한켠이 조금 허해진다. 이틀, 사흘 동안 그 공간을 채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꽃향기와 향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데 공간은 이미 비어 있다.
이 허함도 이 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 감각을 그냥 느끼고 받아들인다. 퇴근 준비를 한다. 가운을 벗고 손을 씻는다. 오늘 마주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잠깐 돌아본다. 새벽의 이송, 유족의 눈물, 입관의 고요함, 발인의 무게, 화장장의 기다림.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담겨 있다. 퇴근하면서 머릿속을 비우려고 한다. 다 비워지지는 않는다. 어떤 얼굴은 한동안 남아있다. 어떤 말은 오래 기억된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억한다는 건 그분들의 삶이 내 안에서 잠깐이나마 계속된다는 뜻이니까. 주차장에서 차에 탄다. 시동을 바로 걸지 않고 잠깐 앉아 있는다. 저녁 바람이 분다. 멀리 차 소리가 들린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가? 정해진 답은 없다. 그냥 그 질문을 가지고 산다. 매일. 이 직업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매일 죽음을 마주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오늘 밥을 먹은 것, 바람을 맞은 것,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된다. 어떤 이는 이 직업 때문에 더 다정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말이 줄었다고 한다. 쓸데없는 말이 많이 줄었다고. 필요한 말과 필요 없는 말을 구분하게 됐다고. 이 일을 하면서 죽음이 무서워졌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대답은 이렇다. 죽음이 무섭다기보다 살아있는 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면 오늘 내가 밥을 먹고 바람을 맞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그냥 넘길 수 없게 된다. 그게 이 일이 가르쳐 준 것들이다. 장례 지도사가 되려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론과 실습을 거쳐야 하고 현장 실무를 익혀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다. 슬픔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 이런 자질이 자격증보다 먼저다. 이 일에는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한다.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고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쌓이면 이 일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온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버팀목을 찾는다. 취미를 갖거나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 무거움을 어디선가 내려놓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다. 사회는 이 직업을 오래 외면해 왔다. 죽음을 일상에서 밀어내고 싶었던 것처럼 죽음을 다루는 사람들도 조용히 외면했다. 그러나 어떤 사회도 이 일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삶의 끝을 존엄하게 만드는 일은 그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척도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좋은 삶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느 노인이 입관 전날 밤 자신의 수의를 직접 미리 준비해서 들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오래전에 준비해 두신 거라고 깔끔하게 접어서 비닐에 넣어 두셨다고. 그 수의를 꺼내면서 유족이 말했다. 어머니가 평소에 항상 말씀하셨대요. 나는 내 마지막 준비는 내가 한다고.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하는 사람. 그 태도가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된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기억하는 장면이 있다. 쉽게 잊히지 않는 얼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말들. 그게 짐이 될 때도 있고,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때도 있다. 결국 이 일은 사람에 대한 일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연결을 마지막으로 돌보는 일이다. 새벽 4시 반. 다시 전화가 울린다. 다른 날 같은 시간. 몸이 먼저 깨어난다. 조용히 일어난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문을 나선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고 누군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마지막 배웅을 위해 오늘도